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니콜 정 작가님의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백인 가정에 입양된 저자가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사실 방송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입양에 대해 접하기는 했지만 어렴풋이 짐작만 해볼 뿐 그 당사자의 깊은 감정에 몰입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한국인은커녕 아시아인들조차 만날 기회가 없는 백인 동네에서 자란다는 건 어떤 심정일지요. 상처를 꾹꾹 눌러 담고 자란 저자는 임신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의 친가족을 찾아 나서게 되죠. 저자가 섬세하게 장면에 감정 묘사를 해놓고 있어서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저자의 감정에 함께 몰입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상처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에 함께 울고 웃으며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님이 추천하고 전미 도서비평가 협회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으며 워싱턴 포스트, 타임, 라이브러리 저널 등 20개 이상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는 이 책.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지금부터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그분들에 대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막 건너온 분들이셨어. 그분들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너한테 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어.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고 이후 나이를 먹고 용감해진 내가 진실을 직접 찾아 나섰을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될 이야기였다. 어릴 때 전해 듣는 가족 설화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설화는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믿음, 이를테면 우리 자신, 가족,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관해 영향을 끼치는 어떤 종교와도 맞먹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 나는 작은 역심이 싹틀 때면 길을 잃은 느낌이나 혼자가 된 기분에 시달리거나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내 친부모의 희생 같은 숭고한 무언가에는 나의 신뢰, 나의 신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분들은 입양이 너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은 만들어진 전설이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내 친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고 부모님은 결국 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으며 그렇게 사필 귀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내가 믿기를 바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만든 토대였고 나 역시 자라면서 내 정체성을 여기에 기대해 이해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엔 아직 어린 내게 이 이야기는 구명줄처럼 던져져 내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친가족을 찾아 나섰다. 어렸을 땐 늘 양부모님을 닮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분이 백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입양한 사실에 대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정도로 태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누가 유독 꼬치꼬치 캐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길 좋아했다. 폴란드인과 헝가리인을 섞으면 한국인이 생겨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무언의 웅변을 하는 듯한 굳은 표정만으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보기 드문 재주가 있었다.
어머니의 꾸짖는 듯한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 체면을 봐서 그 말 안 들은 걸로 하려 애써 볼게요. 나는 부모님과 달랐다. 다른 사람들의 주제넘은 호기심을 농담으로 넘길 줄도, 그런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 줄도 몰랐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때와 장소가 안 맞더라도 주석을 단 개인적 입양사를 읊어주었다. 그게 일상이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자문해 보지도 않았다. 내가 볼 땐 그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내 뿌리에 대해 앞으로도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사람들이 물으면 미소 띤 얼굴로 적어도 내가 아는 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를 설득한 이야기가 다른 모두를 설득하도록 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 내겐 추측이 반쯤 섞인 일련의 사실들과 단순한 해피엔딩 외에는 해줄 말이 딱히 없었다. 버림받은 아기였단 사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건 아무래도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은 물론 친구라도 내가 친가족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왜 알아야 하는가? 나를 참 안 됐다고 느낄 이유를 내가 왜 말해줘야 하는가?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상실을 극복한 것에 대해, 거울 속 내 얼굴이 이방인인 것처럼 느껴진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계속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언젠가 마침내 반 친구에게 왜 날 싫어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다른 사람들이 널 싫어하는 이유랑 똑같아 라고 했던 날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많은 대답을 해준들, 내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나는 백인 마을의 한국인이라는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진실은 가톨릭 학교에서의 일상적 괴롭힘만이 아니라 내 영어에 대한 칭찬과 진짜로 어디서 왔느냐는 모든 질문 속에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분명 절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두 분에겐 내가 자신들의 한국인 아이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아이,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두 분은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나를 얻은 거였고, 이 빛나는 서사에는 내가 겉도는 이유를 설명해 줄 여지가 없었다. 내가 이곳, 이 마을, 이 삶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틀림없이 두 분 귀에는 내가 우리 가족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 걸로 들렸을 것이다. 10살 무렵 어느 봄날,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시애틀에 갔다. 가파른 언덕길을 걷고 또 걸었던 기억이 난다. 도시 위로 우뚝 솟은 눈부신 레이니어산 봉우리도, 페리 갑판에 서서 배가 느릿느릿 육지를 향해 나아가며 일으키는 물결 속 흰 포마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흡사 마천루 꼭대기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새들어 살았던 다락방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 앞에 다다라 인도 가까이에 차를 대고 내가 20몇 채 아버지나 어머니가 꼭대기층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다. 그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코스는 차이나타운 국제지구의 거대한 아시아 슈퍼마켓 나들이었다. 그 동굴 같은 상점은 우리가 다니던 푸드포레스 슈퍼마켓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진기한 냄새가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갖가지 상자와 나무통에 가득한 채소와 과일, 화로수조, 얼음 위에 해산물과 고기가 사방에 꽉꽉 들어차 있었고 온갖 종류의 도자기와 오칠 젓가락이 뒤죽박죽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만져보고 맛보고 구경할 게 수만 가지였지만 나를 매료한 건 사람들이었다. 그전까진 온통 아시아인 뿐인 곳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시아인을 본 적은 있다. 우리 동네에서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여행한 어떤 곳보다 이번에 이곳 시애틀에서 훨씬 많이. 하지만 이 마법 같은 상점은 사방팔방에 전부 아시아인이었다. 바쁜 아시아인 쇼핑객들이 쇼핑 목록을 적은 종이를 쥐고 젠걸음으로 우리를 지나쳐갔다. 아시아인 할아버지들과 아주머니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물건을 훑어보고 큰 자루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했다. 아시아인 부모들은 한 손으론 카트와 유모차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론 아이의 손을 잡고 끌고 다녔다. 어머니와 나는 나의 아기적 사진들에서 본 것과 똑같은 중력을 거스르듯 위로 뻗친 머리카락에 터질 듯한 볼을 가진 아기들을 보고 동시에 소리내며 경탄했다. 어머니는 그 머리카락을 누이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했더랬다. 쟤네 중에 하나 집에 데려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네 동생에게. 우리 동네에서 나는 아시아 사람을 볼 때마다 몰래 숫자를 셌다. 그중 몇 과는 고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미닛마켓 아주머니, 중식당 주인 부부, 늘 도넛된 카운터 뒤에 서 있는 부부 같은 사람들이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새로운 아시아인을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시애틀을 걸어다니면서 얘의 아시아인 숫자 세기 놀이를 해보려 했지만 번번이 몇 가지 헤아렸는지 놓치고 말았다. 마침내 여기선 내가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두 번 쳐다볼 이유가 없었다. 아니, 사실 몇몇 행위는 아마 우리를 흘깃 쳐다봤을 것이다. 눈을 반짝이며 내 백인 부모를 봤다가 내 얼굴을 다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건 너무도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세상을 슬쩍 엿본 느낌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곳에서 날 키우지 않은 걸까?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되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두 분은 내가 농담을 하는 거라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농담이 아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낯설지만 희망에 찬 생각의 씨앗이 하나 심어졌다. 저 머나먼 한국이 아닌 바로 이곳 내 나라에 내 얼굴이 다르게 여겨지지 않는 장소가 실제한다는. 여기선 아시아인을 셀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다른 비밀 게임을 하나 만들어냈다. 비록 친가족을 만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주 내내 나는 지나가는 아시아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훑어보며 다녔다. 어머니 또래 아시아 여자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엄마가 아닐까? 아니면 적어도 친척이거나 내 친가족을 아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전부 아직 여기 살고 있을지도 몰랐다.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우연히 마주칠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양쪽 모두 직감하거나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모른 채로 그냥 멀어져 갈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만 같았다. 만약 내가 길에서 그들 중 한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알아보지 않을까? 그냥 알 것이다. 나는 상상해 보았다. 친모와 내가 지나가다가 불현듯 거부할 수 없이 서로에게 이끌리는 장면에 친모 안에 무언가가 나를 소리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찰나의 낯익음에 이끌려
친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테고 그러는 사이 어떤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다시는 서로 못 만나고 계속 모른 채 살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 같았다. 조산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뒤 며칠 동안 나는 중개인 목록이 딸린 그 서류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우리 파일 캐비닛 뒤쪽에 꽂아둔 폴더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카운티 입양 사무소에서 보낸 그 문서에 적힌 모든 사실을 통째로 외운 지 오래였지만 그걸 다시 꺼내 읽었다. 친가족을 찾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그처럼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한단 말인가. 애초에 끊어지지 않았어야 할 연결감과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복원한단 말인가. 그 발견들이 댄과 내가 이제 막 꾸리려는 새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랐다. 알 수 없는 변수를 추가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안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정말 무모한 짓일 터였다. 하지만 조선원에 다녀온 뒤로 나는 그 생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만약 내가 정말로 친가족을 찾는다면, 만약 내가 내 아이들과 나눌 더 풍부하고 완결된 이야기, 마침내 내 가계도 위에 모든 가지를 펼쳐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된다면,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두려워하기를 멈춘다면 나와 미래의 내 아이는 또 무엇을 얻게 될까? 믿기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이전부터 이미 그에 대해 생각해왔고 전화를 건 적도 그 절차를 검색해 본 적도 있었다. 양부모님도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어렸을 땐 그 말이 꼭 언젠가 너도 우주비행사나 유명한 배우,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처럼 들렸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은 이야기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젠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인정하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나의 친부모는 숨어있지 않았으니까. 재회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이나 추적 작전은 필요 없었다. 서류나 편지만 몇 차례 주고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어쩌면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수도 있었다. 물론 위험도 따랐다. 친부모가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새롭게 찾아낸 사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그분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또다시 거부당한다면 아무리 그걸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도 끔찍한 기분이 들 것 같았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런 결정은 평생 나를 알아온 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사실 이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양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겠는가? 대학 친구, 고향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입양은 정말 좋은 거라고, 내 인생에서 빠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해왔다. 부모님의 반응을 감당하는 것도 내 몫일 것이다. 너는 네 친가족을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할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는 것도. 그건 내가 어렸을 때 하고 다니던 말이었다. 내가 충실히 배운 수많은 대처법 중 하나로
사람들의 주목과 대답하고 싶지 않은 성가신 질문을 피하기 위해 쓴 방책이었다. 어쩌면 실제로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실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의례 온갖 이유로 마음을 바꾸고, 나의 경우엔 이제 12주 된 자두 크기의 배아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깨달음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제 더는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양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거나 입양된다는 게 어떤 기분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을 옹호할 필요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게 생명을 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영영 송두리째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제 훌륭한 입양인, 길을 잃었다 되찾은 데 감사하는 어린 소녀라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였다. 내 결정에 대해 누가 뭐라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신경 쓸 일이 뭐란 말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마침내 던질 준비가 된 이 질문이 얼마나 다급하게 느껴졌는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속삭이는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분들을 찾고 싶었다. 이 진실을 마주하자 모든 의구심과 위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스스로 되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떨리긴 했지만 나는 온전히 확신했다. 지금까지 내가 줄곧 해온 대답과는 달랐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최상의 대답, 가장 현명한 대답은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분들이 내게 해주려던 모든 말을 듣고 싶었다. 친부모는 나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 결정에 대해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언니들과 얼마나 닮았을까? 언니들을 만나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듣거나 비슷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들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을지도 궁금했다. 날 위해 기도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알고 싶어 했는지도. 갑자기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이 아주 좁아 보였다. 어쩌면 지금까지 쭉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분들이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나를 한때나마 알았다면, 그분들 생각을 하자 갑자기 수백 수천 개의 거미줄처럼 엮인 역사와 사랑, 호기심과 기억의 가느다란 신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신라들은 우리 사이의 시공간을 가로질러 천천히 증식했다. 보고 만지기엔 너무 연약하고 완전히 끊어지기엔 너무 강한 연결의 실타래가. 마치 평생 체스판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먼지투성이 낡은 말을 움직이기 시작한 기분이었다.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나가 내게 전화를 걸어 친모가 편지를 받았고 언니들 중 하나가 번역을 도왔다고 전해왔다. 나는 친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물어보고 그분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아닌지 알고 싶었지만 순간 생각이 옆길로 새버렸다. 언니들 반응은 어땠을까? 도나는 그들의 성까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이부 언니 이름은 제시카이고 친언니 이름은 신디라고 알려주었다. 도나는 아직 나와 친가족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었고
서류 작업에는 몇 주 정도 소요되었다. 그 사이에 내가 원하면 친부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건 역시 도나가 대신 붙여줄 수 있었다.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도나가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왔고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기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려 애쓰는 게 더 힘들었다. 나는 도나가 그 외에 다른 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임신 기간에 출산만이 아니라 내 친가족과의 재회를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임신과 친가족 찾기라는 두 여정을 처음 생각했을 땐 그 구불구불한 두 길이 지금 이렇게 정상에서 서로 만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된 건 느린 행정과 내가 친모에게 편지 쓰는 걸 망설인 탓이었다. 이제 어쩌면 한 가족을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족에 다시 합류하게 될 수도 있었다. 과연 내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설령 힘들다 해도 지금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월 첫 주가 지나고 나서 제시카에게 이메일이 왔다. 안녕 니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26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 부모님은 우리한테 네가 사망했다고 하셨어. 이 말에 나는 또다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내게 그럴 권리가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내 입양 파일 속 추측글을 확인해주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가 박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친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내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믿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니들이 겪었을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개인 말대로 언니들은 나와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부모의 거짓말에 충격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였다. 나의 호기심, 진실을 찾겠다는 나의 의지,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이기심이 그 원인이었다. 그랬다. 나에겐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 여정에서 얻을 것이 많았다. 하지만 과연 내게 자신들의 부모가 밝히고 싶지 않아 했던 진실을 알리는 편지로 언니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권리가 내게 있을까? 조만간 모두가 진실을 알고 나면 가족의 평화를 깨버린 이 이방인에게 다들 분개하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제시카는 나를 탓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제시카는 내 편지와 동봉된 사진을 보고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따져 물었고 어머니는 입양에 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다. 당시 친부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의료비를 감당할 처지가 아니었고 친부는 입양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었다. 바로 내가 양부모에게서 지겹도록 들어온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제시카는 어머니가 나와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거기에는 네가 준비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그동안 우선 의료 기록을 작성해 중개인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건 다 예정돼 있던 일이야. 하느님의 도움으로.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역시 입양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너무도 확신하는 우리 양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엔 아직도 신의 계획, 운명 같은 게 보이는지 모르나 내 눈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심사숙고해 내디딘 내 작은 발걸음의 결과가 보였다. 제시카는 어머니가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을 품고 살았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쳤다. 하지만 내게 무슨 치유 능력 따위가 있겠는가. 친부모가 내 입양 사실을 숨겼다는 점은 그 결정에 대해 두 분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건 불길한 징조였다. 한때 그분들이 내 자매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을 상상했던 내가 너무도 멍청하게 느껴졌다. 힘들긴 했지만 옳은 결정이었어. 설령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앉혀놓고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직접 그분과 한 번 혹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동안 자기 아이들에게 진실을 꽁꽁 숨겨온 사실에 대해 그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된 사실 중 그 무엇도 당장 달려가 서부행 비행기표를 끊고 싶게 만들지는 않았다. 접촉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랐다. 내가 친모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 일이 중요하다고 느껴서였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단순한 상태로 남을 수 없으며 우리가 영영 따로 구분돼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서였다. 하지만 어떻게 답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내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서로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나는 뭘 더 알 수 있을까? 자매가 하나 더 있어. 이름은 신디고 나이는 33. 너처럼 예뻐. 그 아이에게 네 얘기를 해줬어. 제시카의 이메일에서 무엇보다 내 관심을 끈 것은 이 대목이었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처럼 예쁘게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때까지 나는 스스로 매력적이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마 백인만 득실되는 고향에서 자란 탓도 있을 것이다. 혹시 내 친자매인 신디가 가족 중 나와 가장 닮았을까? 신디는 나보다 키가 클까 작을까? 신디도 나처럼 야행성이고 수다쟁이지만 낯을 가리고 게을러서 화장도 안 하고 책 5권을 동시에 읽는 사람일까? 작가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을까? 친부모에 대해서는 일단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충동이 느껴졌다. 설령 그게 정당한 일이 아니더라도.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예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더라도 더 천천히 조심스레 일을 진전시켜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과 언니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데 대한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는 내 존재를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야릇한 희망이, 새로운 종류의 생생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저 어딘가에 그들이 있었다.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언니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터였다. 친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지만 신디 언니에게 편지 쓰는 건 쉬울 뿐더러 너무 좋았다. 생후 몇 개월 된 딸의 일상과 시간을 시시각각 전하면서 갑자기 언니가 아기였을 땐 어땠을까 궁금해졌다. 나랑 닮았을까? 아니, 막내인 내가 언니와 닮았을까? 우리는 같이 잘 놀았을까? 서로 좋아했을까? 우리는 계속 이 속도로 편지를 쓸 수는 없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둘 다 속도를 늦출 마음이 없음을 잘 알았다. 우리에겐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오히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입양이는 을에
너는 참 행운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 내 친가족에 관한 진실을 알고 나서는 그 말에 진심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축복이나 저주를 받는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면 지금 또 하나의 행운을 만났다고 할 수 있었다. 내 평생 엄마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 시기와 신디 언니에 대한 첫 기억들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된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니키, 네가 우리와 함께 자랐다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들은 틀림없이 너를 무척 아끼고 보호하려 했을 거야. 우리는 부모님과 나누지 못한 것들을 함께 나눴을 거야.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끔찍한 시간을 견뎠을 테고 우리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했을 거야. 한밤중에 애비에게 젖을 물리며 시차로 3시간 늦은 그곳에서 보낸 이메일을 읽곤 했다. 곧바로 답장을 쓰면 이쪽 시간으로 정오가 되기 전, 그쪽 시간으로 언니가 출근하기 전에 내 답장을 받으리란 걸 알았다. 우리의 편지가 지리적 거리와 잃어버린 기억의 간극,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엄청난 거리와 기나긴 세월을 다 메울 수는 없었지만 나는 언니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정보 조각들로 남아 언니를 알아가고 있었다. 언니는 자신이 수줍은 성격이라고 했지만 그래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직설적이고 호기심 많은 언니에겐 편안하고 이상하게 친근한 무언가가 있었다.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 한 대가 와이퍼를 바삐 움직이며 길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이쪽으로 왔다. 그 차가 우리 집 차고 진입로로 들어오는 걸 보고 나는 우비도 우산도 없이 잽싸게 포치에서 달려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뒷자리 창을 통해 처음으로 언니 얼굴을 흘깃 보았다. 유리창이 묻은 빗방울 자국 탓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순간 마치 야릇한 마법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곧 언니가 차문을 열고 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터라 너무 꽉 껴안지는 않으려 노력했지만 도저히 언니를 놓을 수 없었다. 굵은 빗방울이 빨간 스웨터 위로 툭툭 떨어지고 얼굴에 서린 물기와 만나 뒤엉켰다. 나는 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28 생일을 몇 주 앞둔 지금 평생 처음으로 나의 언니와 포옹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을까? 나는 언니 얼굴에 통증이나 피로의 기미가 보이는지 살피려고 팔을 풀었다. 언니는 먼 길을 오느라 무척 힘들었을 테지만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쁜 얼굴이었다. 언니 얼굴에 후회의 기색은 하나도 없었으나 꼭 나처럼 살짝 두려움 어린 낯빛이었다. 언니는 나와 비슷한 긴 소매 윗도리와 청바지, 그리고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 말한 적 있는 진보라색 집업 재킷을 입고 있었다. 언니는 집 안에 들어온 뒤에도 그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비가 오긴 해도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말이다. 나중에 언니는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고 말해주었다. 가까이서 보니 언니는 눈 색깔이 나와 거의 똑같았다. 머리털은 언니가 나보다 한 톤 더 짙은 검정에 진갈색 가닥이 더 적었지만 좀 떨어져서 보면 똑같은 색으로 보일 것 같았다. 웃는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언니는 내 얼굴에서 뭘 봤을까? 언니에게도 내가 일종의 거울이 됐을까?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키워졌다면 가졌을지 모르는 자기 모습을 슬쩍 엿보지 않았을까? 거실 반대편에 있던 남편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공통점을 찾을 준비가 돼 있는 게 뻔히 보였다. 나 또한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유사점을 조용히 헤아리고 있는 마당에 그런 두 사람을 어찌 탓하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두 사람이 똑같이 재미있다는 듯한 얼굴로 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는 걸 보고 두 사람이 다른 할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니키와 진짜 연관된 사람을 만나면 어떨지 늘 궁금했어요. 데니 언니에게 말했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해요. 릭은 가져온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찍었다. 언니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불쾌한 표정까진 아니었지만 아무 예고도 없이 사진 찍는 게 편하지 않은 건 분명했다. 나는 눈을 굴리며 대놓고 항의했다. 파파라치예요, 뭐예요? 나는 웃음을 기대하며 말했다. 릭은 항변하듯 말했다. 지금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어떤지 한번 봐야 해요. 방금 동시에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고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는데 언니가 반문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릭도 긴 머리였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둘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반박에 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못 봤지만 거실 반대쪽에 서 있던 댄이 코웃음 치는 소리는 똑똑히 들었다. 나는 재빨리 언니를 돌아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닮은 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 믿기 힘든 순간의 무게를 깨달으면서 언니와 나란히 앉아 함께 깔깔대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는 안 닮았을지 몰라도 웃음소리는 똑 닮았네. 언니와 함께하던 어느 날 저녁, 언니는 내가 손가락으로 식탁 매트에 무언가를 무심코 끄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내 머릿속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투명 글자를 매트 위아래로 양옆으로 마구 휘갈기는 모습이었다. 언니가 그 행동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약간 멋쩍어 하며 손가락 메모는 아주 오랜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의도적으로 대화와 관련된 말들을 적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우리 아빠도 항상 그래. 영어로 쓸 때도 있고 한국어로 쓸 때도 있고. 근데 나도 그래. 나는 지금까지 쭉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배운 습관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댄이 말했다. 우리는 다 같이 깔깔 웃으며 종이 없이 글쓰기 유전자라는 게 정말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손이 닿는 곳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 가족의 기분 좋은 놀림거리였던 습관이다. 다들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첫 직장 상사는 그걸 산만한 행동이라 했지만 이제 한 가지 의미를 더 갖게 되었다. 신디 언니와 나, 그리고 작가인 우리들 아버지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연결고리가 생긴 거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댄과 릭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언니와 산책을 나갔다. 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는 두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 남편들이냐며 농담했지만 나는 아직도 물어보지 못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어찌 보면 더없이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지만 각자 너무나도 다른 가정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성격이 잘 맞거나
우리 삶이 하나의 퍼즐 속 조각들처럼 딱 들어맞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 만남에 대한 나의 기대를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했다. 하지만 내 희망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나는 신디 언니에게 말도 안 되게 많은 걸 바랐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며칠 안 있어 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가슴이 저려왔다. 언니와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 릭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났다. 신디는 신디대로 당신만큼 혼자였어. 어쩌면 언니도 어떤 부분에선 내가 필요할지도 몰랐다. 불안한 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이 요청의 말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게다가 이제 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자매가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런 게 돼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나는 속사포처럼 말을 뱉어냈다. 마치 누가 내 목구멍에서 잡아채기라도 하듯 말이 정신없이 튀어나왔다. 언니가 가족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언니가 나를 신뢰해서 별별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무슨 말을 하건 언제나 내 지지를 받으리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 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순간 어둑어둑해진 축축한 거리 한가운데서 우리의 대화도 발걸음도 멈추었다. 언니는 슬쩍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입술을 살짝 오므렸다. 언니의 다른 수많은 버릇들처럼 섬뜩할 정도로 친숙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몸짓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그렇게까지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안심시키며 이 대화를 복구할 태세를 취했다. 내가 다 망쳐버린 거였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부담을 준 거였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치만 괜찮아.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냥 그게 내가 언젠가 맺고 싶은 관계란 걸 언니가 미리 알았으면 해. 나는 항상 우리가 서로 솔직하기를 바라니까. 나는 우리가 진짜 자매가 되면 좋겠어. 혹시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는 좀처럼 언니의 표정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내가 언니의 표정을 읽는데 숙달되고 나서도 어려울 것 같았다. 언니는 지금 내가 거절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언니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언니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꽉 그어쥐었다. 너는 이미 그런 관계를 가졌어, 니키. 언니는 빙긋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고맙게도 어둠이 내 눈물을 숨겨주었다. 우리 둘은 두 번 더 그 블록을 돌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 정확히 기억도 못할 이야기들을. 지금 기억하는 건 내내 행복했던 느낌뿐이다. 친부모는 내가 자신들을 찾아주어 기쁠까, 그렇지 않을까? 여전히 아리송했다. 두 분을 만날지, 만난다면 언제 만날지, 나를 포기한 그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아직 몰랐다. 하지만 내 가족이 진짜 자매가 되어주길 원한다는 신디 언니의 말은 확실히 믿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동안 언니는 내게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줬으니까. 나는 언니도 혼자였다는 걸,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혼자였다는 걸 알았고, 내게 언니가 필요한 만큼이나 언니에게도 내가 필요하리라고 믿을 수 있었다.
우리에겐 함께 자란 자매와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생겼지만 그 유대감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덜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얼마나 다르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든,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든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고 지금 다시 가족이 되려 했다. 마침내 우리는 자매가 되었다. 그럴 거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저는 신디 언니의 너는 이미 그런 관계를 가졌어 라고 답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이심전심.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만난 두 사람 사이인데도 둘만의 유대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책에는 저자의 성장 과정, 양부모님, 친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저자의 아이를 통해 느끼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내 존재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의 부제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과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작가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